평생을 남의 집살이로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제 인생에 이런 기가 막힌 운명의 장난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온전치 못한 노신사의 수발을 들러간 그 대저택에서 저는 50년 전 가슴에 묻었던 그 사람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영수가, 미안하다. 어디 있니? 매일 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 애절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 여인의 기구한 삶과 죽음보다 깊은 첫사랑의 재회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5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그 떨리는 만남의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제 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으면 편해질 줄 알았더니 사업 실패했다는 아들놈 뒷바라지에 손주들 학원비까지 보태려니 이 나이에도 남의 집 주방을 기웃거려야 하는 게 제 팔자였습니다. 이번에 소개받은 곳은 평창동의 으리으리한 저택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치매 초기라는데 성격이 하도 괴팍해서 가사도우미들이 한 달을 못 버티고 나가는 곳이라더군요. 하지만 돈을 많이 준다는 말에 저는 두말 없이 보따리를 싸들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이 아주머니, 우리 아버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니까 절대 방 근처에는 얼씬도 마세요. 필요한 거 있을 때만 들어가시고. 번듯한 양복을 차려입은 아들놈은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했지요. 그저 조용히 일만 하고 돈만 벌어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대저택 2층 끝방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이내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아주 고통스럽게 그러면서도 아주 간절하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내가 잘못했다. 영수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물컵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영수. 제 이름이었습니다. 흔한 이름이라지만 그 목소리의 울림이, 그 특유의 떨림이 제 심장을 사정없이 핥히었습니다. 50년 전 내 손을 잡고 평생 책임지겠다던 그 청년의 목소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안 된다고,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울 생각도 못한 채 홀린 듯 2층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조명 아래 하얗게 머리가 센 노인이 침대 머리맡에 앉아 낡은 사진 한 장을 손에 쥐고 울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나를 용서하지 마라. 하지만 한 번만, 단 한 번만 보고 싶구나.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 노인의 옆모습, 오뚝한 콧날과 깊게 패인 눈매, 세월의 풍파에 깎여나갔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그리워하고 또 평생을 원망하며 살았던 제 첫사랑 민석 씨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노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고 치매라는 병마에 갉아먹힌 듯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순간 그의 눈에 일순간 생기가 돌았습니다. 영숙이, 내가 정말 영숙이냐? 그는 비틀거리며 침대에서 내려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라고, 사람 잘못 보셨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제 뺨을 만지려 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해서 그 옛날 우리가 나누었던 그 온기가 그대로 느껴져서 저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도둑이야.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아까 그 아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제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달려와 저를 밀쳐냈습니다. 치매 걸린 아버지가 낯선 가사도우미를 보고 발작을 일으키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이 아주머니가 미쳤나? 아버님 방엔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 당장 짐 싸서 나가. 저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쫓겨나듯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첫사랑이 치매 노인이 되어 나를 찾고 있다니.
그리고 그의 자식들은 나를 벌레 보듯 무시하고 있다니. 제 인생은 왜 이토록 잔인한 걸까요? 캄캄한 방 안에 홀로 앉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에선 그 노인이 부르던 제 이름이 계속해서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는 무엇이 미안하다는 걸까요? 그날 아무 말 없이 나를 버리고 떠난 건 그 사람인데 왜 이제 와서 나를 부르며 용서를 구하는 걸까요?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저는 50년 전 그날처럼 다시 한번 운명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대로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저 문 너머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것인가. 제 기구한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이제 막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귀부인은 제 앞에 돈 봉투를 던졌습니다. 우리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조용히 떠나거라. 내까지 게 감히 누굴 넘보는 게냐. 저는 돈 봉투를 밀어내며 울며 매달렸습니다. 돈은 필요 없으니 제발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말아달라고요. 하지만 그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제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석 씨가 이미 부유한 집안의 딸과 약혼을 약속했고 곧 유학을 떠날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민석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건 비웃음뿐이었습니다. 내가 있으면 민석이 앞길만 막는 거야. 정말 민석이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큰 인물이 될 수 있게 내가 사라져줘야지. 그 말이 제 심장을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배운 게 없고 가난해서 그 사람의 앞길을 막는 짐이 될까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며칠 뒤 민석 씨를 만나기로 한 가로등 밑에 나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천갈래 만갈래 찢어져 있었습니다. 영수가, 나 이번에 장학금 받게 됐어.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우리 같이 살 수 있어. 그 기쁜 소식을 듣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저는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나 같은 시장통 처녀가 이 사람의 날개를 꺾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부러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민석 씨, 나 사실 돈 많은 사람 만났어요. 당신처럼 가난한 고학생 기다리는 거 지긋지긋해요. 이제 나 찾지 마세요. 그 거짓말을 뱉어내는 동안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민석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거짓말이지. 영수가, 내가 그럴 리 없잖아.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그 사람의 처절한 외침을 뒤로 한 채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로 범벅이 된 얼굴로 밤새 달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동생들을 데리고 연고도 없는 타향으로 떠났습니다. 소식 한 통 전하지 않고 숨어 살다시피 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고된 노동의 손마디가 굵어지고 얼굴에 검버섯이 필 때까지 제 마음속엔 오직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나 가사도우미로 들어간 집에서 그 사람이 치매에 걸린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니요. 평창동 저택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 저는 생각했습니다. 민석 씨는 그날 이후 정말 행복했을까요? 그 어머니 말대로 훌륭한 인물이 되어 남부럽지 않게 살았을까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그는 화려한 저택과 수많은 재산을 뒤로 한 채 그저 제 이름만 부르며 울고 있는 가련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괴롭히는 건 그가 치매 속에서도 저를 보며 미안하다고 말한 대목입니다. 왜 그가 미안해하는 걸까요? 도망친 건 나였고 모질게 상처를 준 것도 나였는데 50년 전 그날 제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진실이 있었던 걸까요? 이튿날 아침 저는 어젯밤 아들에게 당한 수모를 뒤로하고 다시 민석 씨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눈총이 따가웠지만 이대로 도망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민석 씨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그 기운은 어디 가고 다시 초점 없는 눈동자로 돌아가 있었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품에 소중히 안고 있던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틈새로 삐져나온 것은 제가 50년 전 그에게 써주었던 서툰 글씨의 짧은 편지 조각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는 이 긴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았던 걸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낡은 나무 상자를 집어들었을 때 제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민석 씨는 여전히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고 저는 숨을 죽인 채 조심스레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월의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시장통에서 사주었던 싸구려 손수건, 그가 내게 읽어주던 시집,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가슴을 무너뜨린 것은 수십 통에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봉투마다 적힌 수신인은 나의 영숙에게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종이는 이미 누렇게 변색되어 조금만 힘을 주어도 바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편지 속 글귀는 제가 알던 그 정갈한 민석 씨의 필체 그대로였습니다. 영수가, 내가 떠난 날부터 내 세상은 멈춰버렸다. 내가 돈 많은 사람을 만났다는 그 거짓말,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내 눈동자가 그렇게 떨리고 있었는데. 눈앞이 뿌얘지며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위해 모진 소리를 하며 떠났다는 것을, 그 잘난 어머니의 압박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는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던 겁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를 찾아갔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 너를 지키지 못한 내 못난 자존심이 원망스럽구나. 유학을 가서도 결혼을 해서도 내 마음은 늘 그 가로등 밑에 서 있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민석 씨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정략 결혼을 했지만 평생을 죄책감과 그리움 속에서 살았던 모양입니다. 상자 구석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저와 그가 유일하게 함께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수줍게 웃고 있었고 그는 제 어깨를 듬직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찬란했던 청춘의 기록이 이 치매 노인의 유일한 보물이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창밖을 보던 민석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다시 희미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데. 내 보물인데. 그는 어린아이처럼 서둘러 다가와 제 손에서 상자를 뺏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상자를 품에 꼭 안고는 겁먹은 표정으로 저를 경계했습니다. 영숙이가 오면 줘야 해. 곧 올 거야. 영숙이가 곧 온다고 했어.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애처로웠습니다. 바로 앞에 영숙이가 있는데 50년의 세월에 찌들어 주름진 이 노파가 바로 그 영숙이인데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50년 전에 그 처녀 영숙이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 영숙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좋으세요? 왜 그렇게 기다리시는 건가요? 민석 씨는 상자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 목숨이었으니까요. 내가 유일하게 사람답게 살고 싶게 만들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너무 늦었어요. 미안해서 죽을 수도 없어요.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상자 위로 번졌습니다. 치매라는 무서운 병도 그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진 그리움만은 지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애틋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쾅 하고 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이닥쳤습니다. 아니, 이 아주머니가 정말 아버님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요. 그리고 그 상자는 왜 만져요? 그거 아버님이 누구도 못 건드리게 하는 건데. 그 며느리는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민석 씨는 깜짝 놀라 상자를 뒤로 숨기며 벌벌 떨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요양원 보내야겠어요. 저 가사 도우미도 오늘부로 내보내고요. 자꾸 아버님 자극하잖아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대로 쫓겨나면 민석 씨는 영영 저를 찾으며 차가운 요양원에서 홀로 시들어갈 것입니다. 50년 만에 겨우 만난 우리인데 또다시 이렇게 생이별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겠다고. 50년 전에는 그 사람의 앞길을 위해 떠났지만 이제는 그의 마지막 길을 지켜주는 것이 제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고
민석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말투로 속삭였습니다. 민석 씨, 저예요. 국밥집 영숙이요. 저 왔어요. 순간 민석 씨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저를 밀쳐내려 했지만 민석 씨의 손이 먼저 제 소매 끝동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가락 끝에서 50년의 한서린 세월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 씨가 제 소매 끝동을 붙잡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간절한 떨림은 제발 나를 혼자 두지 말라는 소리 없는 아우성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애틋한 재회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비명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정말 노망이 났나? 지금 우리 아버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영숙이라니, 당신이 감히 누굴 사칭해? 며느리는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저는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제 시선은 오직 민석 씨의 눈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아이처럼 상자를 품에 안고 구석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니야, 영숙이 아니야. 영숙이는 이렇게 늙지 않았어. 예쁜 내 영숙이 데려와. 치매의 안개가 다시 그의 정신을 덮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알아보는 듯했던 그 총기 어린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아들은 상황을 파악하더니 차가운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주머니, 돈이 목적입니까?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알던 여자 이름을 부르니까 그거 이용해서 한몫 챙겨보려고 수작 부리는 거냐고요.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50년 전 그 정갈하고 따뜻했던 민석 씨의 모습은 간데없고 오직 돈과 재산에만 눈이 먼 자식들만 남은 이 집구석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곧장 전화기를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사설 구급차죠. 지금 바로 평창동으로 와주세요. 환자가 발작이 심해서 당장 요양원으로 이송해야겠습니다. 네, 강제 입원 절차 밟아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노인을 산속 깊은 곳에 가둬두고 죽을 날만 기다리게 하겠다는 자식들의 비정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일어나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사장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회장님은 지금 요양원에 가시면 영영 정신을 놓으실 겁니다. 제가 더 열심히 수발들게요. 월급 안 주셔도 좋으니 제발 이 집에만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들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사기꾼 말을 누가 믿어? 당장 짐 싸서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줄 알아. 그 와중에도 민석 씨는 구석에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온다. 영숙이가 우산도 없이 가로등 밑에 서 있어. 가봐야 해. 내가 가야 해. 그는 창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런 아버지를 짐짝 취급하며 침대에 억지로 눕히고는 끈으로 그의 손발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가만히 좀 계세요. 이게 다 아버님을 위한 거예요. 결박당한 채 몸부림치는 민석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저는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도망쳐, 영숙아. 나 때문에 너까지 다쳐. 50년 전에도 저를 위해 모든 걸 감내하려 했던 그 남자는 정신이 나간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쫓겨나듯 방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대문 밖에는 벌써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들것을 들고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민석 씨의 비명 섞인 울음소리가 대저택의 높은 천장을 울렸습니다. 영숙아, 영숙아. 그 절규가 제 등 뒤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대문 밖으로 내던져진 제 가방 위로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그날처럼 하늘도 제 기구한 운명을 비웃듯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빗속에 서서 멀어져가는 구급차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대로 끝인 걸까요? 가난 때문에 한번 놓쳤던 그 손을 이제는 죽음과 노망이라는 벽 앞에서 다시 놓쳐야만 하는 걸까요?
하지만 제 품속에는 민석 씨의 방에서 몰래 들고 나온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까 상자를 만지던 중에 바닥에 떨어진 것을 급히 숨겼던 것입니다. 빗물에 젖지 않게 수첩을 품에 꼭 안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민석 씨, 조금만 기다려요. 당신이 왜 나에게 미안하다고 했는지 그 50년 전의 진실을 내가 꼭 밝혀낼 테니까요. 그리고 당신을 저 차가운 요양원에서 반드시 꺼내줄게요. 늙고 힘없는 노파지만 이번엔 절대로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힘을 다해 저는 빗속을 뚫고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빗줄기를 뚫고 멀어져 갈 때 제 심장도 함께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를 짐짝 취급하며 강제로 끌고 간 그 비정한 현장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노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제 품속에 숨긴 민석 씨의 낡은 수첩이 제 가슴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을세라 겉옷 안쪽으로 수첩을 깊숙이 밀어넣으며 저는 무작정 구급차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다리는 후들거리고 숨은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50년 전 그를 버리고 도망쳤던 그날의 비겁함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외곽의 한 요양원은 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면회도 안 된다며 막아서는 직원을 붙잡고 사정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저분 수발 들던 사람인데 약이라도 드시는 거 보고 가야 제 마음이 편해서 그럽니다. 제 처량한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젊은 간호사가 몰래 저를 면회실 구석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두꺼운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민석 씨는 억제대에 손발이 묶인 채 침대에 누워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하얗게 부르텄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끔찍한 공포에 질려 보였습니다. 그 위풍당당하던 재벌 회장의 모습은 간대없고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는 힘없는 노인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가로등 밑에서 그가 제게 가르쳐 주었던 낡은 가요였습니다. 비 내리는 고모령, 눈물 어린 고모령. 제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가늘게 떨렸지만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멍하니 허공만 보던 민석 씨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더니 서서히 고개를 돌려 유리에 붙은 제 손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수가, 너니? 정말 너야? 그의 갈라진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눈빛이 방금 전의 흐릿함과는 전혀 다르게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치매라는 짙은 안개를 뚫고 오직 저의 목소리 하나에 그의 영혼이 응답한 것입니다. 그는 묶인 팔을 휘저으며 저에게 다가오려 몸부림쳤습니다. 영수가 도망가라고 했잖아. 그 사람들이 너를 해칠까봐.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저는 유리벽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민석 씨, 정신이 드세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래, 안다. 내 주름진 손마디만 봐도 내 영숙이인 걸 안다. 세월이 이리 흘렀는데 너는 여전히 내 마음속 그 아이구나. 그는 잠시 숨을 몰아쉬더니 주변을 살피며 다급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없다, 영수가. 내 정신이 언제 다시 흐려질지 몰라. 내 수첩. 내 방에서 떨어진 수첩 찾았니? 저는 품속에서 젖은 수첩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민석 씨는 안도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수첩 마지막 장을 뜯어봐라. 50년 전 우리 어머니가 너에게 했던 짓, 그리고 내가 왜 너를 평생 찾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거기 적혀 있다. 그리고 변호사 연락처도 함께 있을 게다. 갑자기 면회실 밖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석 씨는 다시 눈동자를 흐릿하게 만들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어서 가라. 자식들이 알면 너도 위험해져. 내가 너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다. 영수가,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킬게. 50년 전엔 못 그랬지만 이번엔 절대로. 그의 목소리는 다시 어린아이 같은 중얼거림으로 변해갔고 간호사가 들어왔을 때 그는 다시 정신을 놓은 치매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요양원을 빠져나온 저는 가로등 밑 벤치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수첩의 마지막 장을 뜯었습니다. 겹겹이 접힌 낡은 종이 한 장이 그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50년 전 민석 씨의 어머니가 민석 씨에게 보낸 편지의 복사본이었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순간 저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우리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지독한 음모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빗물에 젖어 번지는 글씨 사이로 영숙의 죽음이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50년 전 제가 떠난 직후에 민석 씨의 어머니는 민석 씨에게 제가 사고로 죽었다는 거짓 기사를 만들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살아남기 위해 도망쳤고 그는 제가 죽었다고 믿으며 평생을 상처 속에 살아왔던 겁니다. 우리 두 사람의 50년은 그렇게 한 사람의 악의적인 거짓말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편지 뒷장에는 민석 씨가 제정신일 때 미리 작성해둔 공증 서류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과 저택의 권한을 생사가 확인된 유일한 상속자 김영숙에게 양도한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제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희망을 품고 이미 오래전부터 자식들이 아닌 저를 위해 모든 준비를 끝내놓았던 것입니다. 비가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민석 씨를 저 차가운 요양원에서 꺼내오고 우리 인생을 망쳐버린 그 자식들에게 당당히 맞서는 것. 50년 전에 가난하고 힘없던 영숙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저는 다시 그 화려하고도 비정한 대저택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줄기가 잦아든 밤거리,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펼쳐본 수첩 속 종이는 제 손을 파르르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50년 전 제가 민석 씨를 떠난 직후에 벌어진 믿기 힘든 조작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 씨의 어머니는 제가 떠나자마자 사람을 시켜 제가 탄 버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해 전원 사망했다는 가짜 신문 기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넋이 나간 민석 씨 앞에 그 가짜 기사와 함께 제가 평소에 차고 다녔던 낡은 머리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민석 씨는 그 머리핀을 붙잡고 며칠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며 울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죽었다. 나 때문에, 내 가난한 사랑 때문에 그 착한 아이가 죽었다. 민석 씨의 일기장처럼 기록된 수첩 구석에는 피눈물 섞인 참회의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가 죽었다고 믿었기에 어머니가 정해준 여자와 영혼 없는 결혼을 했고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길가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그 사람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 내 심장을 도려내며 떠났는데 그 사람은 내가 죽은 줄 알고 평생을 지옥 속에서 살았다니요. 우리 두 사람의 소중한 청춘 50년이 한 여자의 비뚤어진 욕심과 거짓말에 의해 통째로 도둑맞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민석 씨는 치매라는 무서운 병마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언젠가 제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그 간절함으로 그는 자식들 몰래 변호사를 선임해 모든 재산을 저에게 넘기는 공증을 맞춰두었던 것입니다. 이 돈, 이 집, 다 필요 없어요. 민석 씨, 당신만 있으면 되는데. 저는 소매로 눈물을 닦아내며 수첩 뒤에 적힌 변호사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민석 씨가 미리 손을 써둔 덕분인지 변호사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영숙 여사님이십니까? 회장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바로 댁으로 가십시오. 제가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들고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다시 그 평창동 대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아까 쫓겨날 때와는 전혀 다른 발걸음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하자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님도 치우셨고 저택 명의만 넘겨받으면 끝이야. 그 노인네 요양원에서 몇 달이나 버티겠어. 그들의 추악한 대화를 들으며 저는 당당하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질겁하며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 노인네가 미쳤나? 어디라고 다시 들어와.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
아들도 술잔을 내려놓으며 험악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수첩과 공증 서류 사본을 그들의 면전에 던졌습니다. 이 집 주인은 당신들이 아니야. 민석 씨가, 아니 내 아버지가 이 집과 모든 재산을 나 김영숙에게 넘겼어.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가사도우미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라는 소리다. 아들은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훑어보더니 얼굴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치매 노인이 쓴 서류가 무슨 효력이 있어? 며느리도 서류를 뺏어들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짜야. 이건 사기라고. 당장 이노파를 끌어내. 그때 집 안으로 검은 양복을 입은 신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민석 씨가 선임했던 법률 대리인들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정신이 온전하실 때 작성하신 유언 공증서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또한 두 분이 회장님을 강제로 요양원에 이송한 행위는 노인 학대 및 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장 회장님을 모셔오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망연자실하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돈만 보고 아버지를 이용해왔던 그들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였겠지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승리감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요양원 침대에 묶여있을 민석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내 아버지를 모셔와. 내 손으로 직접 모시러 가기 전에 내 발로 가서 내가 저지른 짓을 사죄하고 모셔오란 말이다. 제 섯을 퍼런 기세에 아들은 허겁지겁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50년 전 민석 씨가 주었던 빛바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민석 씨,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해요. 50년 전 당신 어머니가 쓴 그 잔인한 각본은 오늘부로 끝났습니다. 이제부턴 우리가 직접 마지막 이야기를 써내려가요. 저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민석 씨가 돌아오면 그의 기억이 다 사라지기 전에 꼭 말해주겠노라고. 내가 당신을 한 번도 잊은 적 없다고. 죽어서도 당신 곁에 있겠다고 말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러 급히 집을 나선 뒤 거실에는 저와 며느리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며느리는 서류를 찢어발길 듯 움켜쥐고는 저를 향해 도끼 서린 눈빛을 쏘아댔습니다. 이 노망난 여편네가 어디서 굴러들어와서 우리 집안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 들어. 당신 우리 아버님 꼬드겨서 약 먹인 거 아니야? 내가 이거 가만 안 둬. 혼인 빙자 사기로 고소할 거야. 며느리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제 머리채라도 잡을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50년을 남의 집살이하며 온갖 수모를 견뎌온 저입니다. 자식 귀한 줄 모르고 돈만 쫓는 이런 어린 여자에게 겁먹을 제가 아니었습니다. 고소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봐라. 하지만 내 시어머니가 50년 전에 저지른 천인공노할 짓까지 세상에 다 알려질 텐데 감당할 수 있겠니? 내 남편이 그 사실을 알면 내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 제 서늘한 말에 며느리는 움찔하며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민석 씨의 어머니가 저를 죽은 사람으로 위장했다는 사실까지는 모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돈 같은 거 관심 없다. 그저 저 사람이 남은 생이나마 편안하게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 곁에서 눈 감게 해주고 싶은 것뿐이야. 내가 정말 효부라면 지금 당장 내가 저지른 짓을 참회하고 짐 싸서 나가는 게 상책일 거다. 며느리는 분함에 몸을 부르르 떨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쯤 지났을까요? 대문 밖에서 구급차 소리가 들렸고 이내 휠체어에 앉은 민석 씨가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요양원에서 강제로 끌려갔던 모습 그대로 환자복 차림에 퀭한 눈을 한 그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석 씨, 민석 씨. 저는 체면도 잊은 채 달려가 그의 발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석 씨는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더니 아주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젖은 얼굴을 만졌습니다. 울지 마라. 영수가, 비 맞지 말고 어서 들어와. 그는 다시 50년 전 그 가로등 밑에 서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은 너무나 따뜻했고
저를 바라보는 눈동자 깊은 곳에는 여전히 저에 대한 깊은 애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제 옆에 섰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어머니라고 불러야 할까요?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이토록 평생 한 여자를 그리워하며 사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는 그저 아버지가 돈만 아는 구두쇠인 줄로만 알고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가 남긴 수첩과 편지들을 읽으며 그제야 아버지의 고독했던 삶을 이해하게 된 것이겠지요. 저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50년 전 그 욕심 많은 노부인이었으니까요. 저는 민석 씨의 손을 꼭 잡고 그를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며느리는 구석에서 짐을 챙겨 나오더니 아들의 매서운 눈빛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비로소 이 커다란 저택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민석 씨를 침대에 눕히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그의 손발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는 평온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수가 이제 안 떠날 거지? 놔두고 다시는 시장통으로 도망 안 갈 거지? 저는 그의 손등에 제 뺨을 부비며 대답했습니다. 네, 민석 씨. 이제 죽어도 안 떠나요. 당신 곁에서 밥도 해주고 당신 좋아하는 시도 읽어주고 그렇게 평생 같이 살아요. 그는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치매라는 병 때문에 우리는 50년의 시간을 잃어버렸고 이제 남은 시간도 그리 길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서나마 서로를 다시 찾았고 이제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히 우리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깊어가는 밤, 저는 민석 씨의 머리맡에 앉아 그가 좋아하던 시집을 펼쳤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한 마리 나비가 되어 당신의 어깨에 내려앉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 퍼졌고 민석 씨의 고른 숨소리가 그 리듬에 맞춰 평화롭게 이어졌습니다. 50년을 돌아온 우리들의 사랑은 이제야 비로소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민석 씨가 깊은 잠에 든 사이 변호사는 제게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더 건넸습니다. 회장님께서 정신이 가장 맑으셨던 3년 전 변호사 3명의 입회하에 작성하신 최종 유언장입니다. 여사님이 나타나시면 전해달라고 신신당부하셨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딱딱한 법적 용어들 사이로 민석 씨 특유의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편지 한 장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영수가,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제정신이 아니거나 이미 이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르겠구나. 50년 전 내가 떠난 날부터 내 심장은 반쪽이 도려나간 채 살아왔다. 어머니가 내 사망 소식을 전했을 때 나는 따라 죽지 못한 내 비겁함을 평생 저주하며 살았다. 하지만 기적처럼 내가 살아있다는 소문을 듣고 나는 남은 생을 오직 너를 찾는 데 바쳤단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제 눈앞이 뿌얘졌습니다. 민석 씨는 제가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는 믿음 하나로 전국을 수소문했고 재산을 모은 이유도 오직 제가 돌아왔을 때 단 하루라도 고생시키지 않고 여왕처럼 대접해주고 싶어서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모은 이 모든 재물은 원래 내 것이었다. 내가 내 곁에서 국밥집이를 도우며 흘린 눈물과 땀방울이 이 집의 주춧돌이 되었으니까. 유언장의 내용은 파격적이었습니다. 평창동 저택과 전국의 땅, 그리고 수백억에 달하는 예금의 90%를 김영숙이라는 이름 앞으로 남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10%만을 자식들에게 배분하되 여기에는 아주 엄격한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만약 자식들이 김영숙 여사를 홀대하거나 이 상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들에게 배정된 10%의 유산마저 모두 사회에 환원한다. 또한 김 여사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자식들은 매주 한 번씩 찾아와 진심으로 사죄하고 수발을 들어야 한다. 이것이 내가 그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거실에 모여있던 아들과 며느리는 변호사가 낭독하는 유언장 내용을 들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돈 앞에 무릎 꿇은 비굴한 모습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평생 차갑기만 했던 아버지가 왜 그토록 지독하게 돈을 모았는지 그 근원이 사랑이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짐가방을 든 채 현관문 앞에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50년의 세월을 도둑맞은 우리 두 사람의 아픔에 비하면 그들의 후회는 너무나 가벼운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재산 같은 건 상관없습니다. 다만 민석 씨가 남은 여생을 이곳에서 저와 함께 평온하게 보낼 수 있도록 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해주세요. 자식들이 다시는 함부로 민석 씨를 끌어내지 못하게 말입니다. 변호사가 돌아가고 집안에 정적이 찾아왔을 때 저는 다시 민석 씨의 침대 곁으로 갔습니다. 그는 잠결에도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가지마. 비 온다. 그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는 소리에 저는 그의 이마를 짚어주었습니다. 50년 전 가난 때문에 그를 버리고 도망쳤던 제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사랑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견뎌내는 것이라는 걸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민석 씨는 치매로 인해 과거의 기억 속에 갇혀 있었지만 그 기억 속에 저는 늘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민석 씨, 당신이 나에게 남긴 진짜 유산은 이 집도 돈도 아니에요. 50년 동안 나를 잊지 않고 사랑해준 그 마음, 그게 바로 제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저는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은 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려한 안방 대신 민석 씨가 누워있는 침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우기로 했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는 얼굴이 저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창밖에는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고 있었고 50년의 긴 방황 끝에 우리들의 사랑은 비로소 가장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새벽볕이 민석 씨의 주름진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간밤에 험한 꿈이라도 꾸었는지 몇 번이나 제 손을 고쳐 잡던 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안개가 거친 것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치매라는 병마가 잠시 길을 내준 기적 같은 온전한 정신의 순간이었습니다. 영수가 밤새 내 곁을 지킨 게냐?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민석 씨, 정신이 드세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내 하나뿐인 영숙인데 어찌 모르겠느냐? 미안하다. 이 늙고 병든 몸으로 너를 다시 만나서 50년 전 내가 떠난 날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았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민석 씨. 제가 바보 같아서 도망친 거예요. 당신 앞길 막을까봐, 당신 어머니가 준 돈 봉투에 겁을 먹어서. 그런데 민석 씨는 제 입술에 손가락을 얹으며 저를 말렸습니다. 돈 봉투 때문이 아니라는 거 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떠난 거였지. 하지만 영수가, 내 어머니가 너에게 했던 그 모진 말들, 그리고 내가 유학 가서 행복하게 살 거라는 그 거짓말. 내가 나중에 다 알고 어머니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른다. 민석 씨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야 고백하셨지. 내가 탄 버스가 사고 났다는 기사도 다 가짜였다고.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을 때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더구나. 그때부터 나는 너를 찾기 위해 내 영혼을 다 팔아서라도 돈을 벌었다. 내가 어디선가 고생하고 있을까봐,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봐 한시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어.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를 원망하고 그리워하며 보낸 그 모진 시간들이 단 몇 마디의 진실 앞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오해는 깊었지만 사랑은 그보다 더 깊었습니다. 민석 씨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영수가, 내 정신이 다시 흐려지기 전에 우리 그때 그 가로등 밑에 가보지 않겠니? 우리 사랑이 시작되었던 그곳 말이다. 의사들은 만류했지만 저는 민석 씨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휠체어를 준비하고 그 위에 담요를 두툼하게 덮어드린 뒤 우리는 비서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50년 전 그 시장통으로 향했습니다.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서 옛 모습은 많이 사라졌지만 시장 구석진 곳에 남아있는 낡은 가로등 하나는 그대로였습니다. 휠체어에서 내려 제 부축을 받으며 가로등 밑에 선 민석 씨는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구나. 내가 국밥 그릇을 나르던 곳. 내가 너에게 시를 읽어주던 곳. 그는 품 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50년 전 그가 제게 읽어주려다 전해주지 못한 자작시였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우리를 갈라놓았으나 내 마음의 닻은 여전히 당신의 품에 잠겨 있습니다. 머리가 휘어지고 눈이 흐려져도 당신의 이름 석자는 내 심장에 문신처럼 새겨져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시장 골목골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늙은 연인의 모습에 가던 길을 멈추고 지켜보았습니다. 민석 씨는 제 손을 잡고 수줍게 웃었습니다. 영수가 50년 전 여기서 못한 말을 지금 하마. 사랑한다. 내 생에 단 한 번뿐이었던 나의 연인아. 하늘에선 눈송이처럼 하얀 꽃가루가 날렸습니다. 50년의 방황 끝에 다시 돌아온 이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평화로운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자식들의 탐욕도 이 순간만큼은 우리를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석 씨의 머리가 제 어깨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다시 치매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생의 마지막 문턱을 넘으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민석 씨, 잘 자요. 꿈속에서도 내가 옆에 있을게요. 우리 이제 절대로 헤어지지 말아요. 제 목소리가 차 안가득 울려 퍼졌고 석양은 지는 해를 붙잡듯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붉게 타오르던 그날의 짧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 민석 씨는 다시는 예전처럼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도 누군가를 애타게 찾는 절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제가 읽어주는 시 소리에 맞춰 가늘게 숨을 내쉴 뿐이었지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보슬보슬 봄비가 내리던 새벽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아주 깊은 잠을 자듯 제 무릎목을 베고 누운 채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아주 잠시 눈을 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인자한 눈매는 분명히 제게 고맙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50년을 기다려준 고마움, 그리고 마지막 길을 외롭지 않게 지켜준 사랑에 대한 인사였습니다. 민석 씨, 고생 많았어요. 이제 거기선 어머니 눈치 보지 말고 가난 때문에 울지도 말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편히 쉬어요. 저는 그의 식어가는 손을 뺨에 대고 마지막 입맞춤을 보냈습니다. 장례식장은 화려했지만 쓸쓸했습니다. 뒤늦게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자식들과 재산을 탐내며 거칠애로 고개를 숙이는 조문객들 사이에서 저는 오직 민석 씨가 남긴 낡은 수첩 하나만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수백억대 자산가인 회장의 유산을 물려받은 신데렐라 할머니라며 수군댔지만 제게 남은 진짜 유산은 그와 함께 보낸 마지막 며칠의 기억뿐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저는 변호사를 불러 민석 씨가 남긴 유산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평창동 대저택은 우리처럼 평생을 가난과 외로움 속에 살아온 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쉼터로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은 모두 민석 씨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50년 전 돈 때문에 사랑을 포기해야 했던 우리 같은 젊은 연인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지요. 자식들에게는 민석 씨가 약속했던 최소한의 생활비만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된다면 그때는 제가 가진 남은 마음을 조금씩 나누어 줄 생각입니다. 며느리는 결국 용서를 빌며 제 곁에서 시설 운영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민석 씨가 남긴 사랑의 힘이 그 모진 마음도 녹여줄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민석 씨와 함께 갔던 그 시장터 가로등 밑을 찾습니다. 그곳엔 이제 작은 벤치가 하나 놓여 있고 그 옆에는 민석 씨의 흉상과 함께 그가 썼던 시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우리를 갈라놓았으나
내 마음의 닻은 여전히 당신의 품에 잠겨 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으면 어디선가 민석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영수가, 오늘 국밥은 유난히 따뜻하구나. 저는 허공에 대고 대답합니다. 그럼요, 민석 씨. 당신 마음이 담겼는데 어찌 따뜻하지 않겠어요? 인생은 참으로 기구하고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50년의 어둠을 지나 결국 빛을 보았고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사랑이 있음을 확인했으니까요. 저는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제 주름진 손에는 여전히 민석 씨가 끼워준 낡은 금반지가 빛나고 있고 제 가슴 속에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첫사랑의 꽃이 피어 있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비는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메마른 땅을 적셔 꽃을 피우는 축복의 비입니다. 민석 씨,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가난하지 않은 나라에서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 그저 평범한 연인으로 소박하게 늙어가요. 사랑합니다. 나의 영원한 첫사랑 민석 씨.